희망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을 모두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잘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상당히 신중하시고 아주 지도력이 훌륭하시고 애들을 예뻐하셨으니까. 딸아이는 저에게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잘 웃고 되게 따뜻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우리 딸은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선생님으로서도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이 떠난 지 49일째. 그저 저는 학부모일 뿐인데 이런 상황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바로 서는데 좀 큰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에서 보는 내용들이 너무 제 얘기고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서 더 힘들어도 좀 버텨보자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 자리에 부모님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24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간 한 젊은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교직을 자랑스러워했던 고 선생님, 고인이 진정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고인이 영혼에 담겨있는 이곳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49제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언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을 거예요. 언니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교사이자 동시에 한 시민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반 아이들 다들 착하고 예쁘다고 너무 잘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언니의 그 마음을 교사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오랜 시간 꿈꿔온 교단에 선 박 선생님. 지난해 3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학급에 일이 생길 때마다 학부모의 민원은 선생님에게 향했습니다. 학부모도 협조도 잘 안 해주시고 계속 선생님 탓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 터지면은 밤 9시, 8시 연락도 오고 문자도 밤 9시 왔더라고요. 교실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겨우 24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예쁜 딸이고 자랑스러운 딸이고, 그러니까 힘들게 살다가 갔는데 그곳에서 잘 지내다가 나중에 만나면 힘껏 안아주겠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수많은 시민이 눈물로 배웅합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받으셨어야 할 카네이션을 선생님 가시는 길에 채워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 교실에서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우리들 아픔 대신 안고 가신 선생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인이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49일이 지났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나의 점으로 시작된 우리는 검은 물결이 되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박 선생님이 떠난 자리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사의 생존권을! 우린 가르치고 싶고 학생들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선생님들의 절규가 여름 내내 거리를 채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PD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공교육이 멈췄습니다. 교실에 있어야 할 선생님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학교에서 연달아 발생한 비극. 김은지 선생님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아, 네네,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딸의 그런 추억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없애겠어요? 초등학교 교사이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2년 전. 어머, 불편해서. 아유, 은지가 정말 사랑하는 고양이 나나. 은지가 너무너무 사랑했었죠. 은지가 여행 다니면서 사다 놓은 것들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또 제 나름대로 행복했던 시절들, 오빠하고 그때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던 딸은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홍도 여행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아이고. 아, 이거 안 버리셨어요? 최근에 옮겨놨어요. 이제 딸 유품들 함께 나중에 일도 정리되면 이거 이 향기를 느끼려고 그냥 이거 하나 놔뒀어. 입고도 제가 출근도 한 번씩 해보고. 오랜 노력 끝에 교사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거 입고 출근할 때 은지 엄마가 네 옷 입고 출근한다. 어떤 때는 신발이 큰데도 딸이 그리울 때는 일부러 신고 출근도 하고 그래요. 시계도 한 번씩 차보고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금방 와가지고 엄마하고 안길 것 같아. 항상 너무 따뜻하고 친절한 딸이었는데 엄마가 너 생각날 때마다 욕 만지고 입어붙는단지야. 예쁘는 줄은지. 김은지 선생님은 초임교사로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임 한 달 만에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중순경에 애들이 이제 서로 뺨을 때리고 남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보고 본인이 이제 그 뜯어 말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통제를 안 따랐고 그 일로 인해서 학부모하고 이제 민원 상담하고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우울증이 이제 발병이 된 겁니다. 저희 퇴근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침대 방에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었죠, 전혀. 당시 우울증을 진단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학부모 대응과 생활지도, 특히 전화를 받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후 4년, 담임을 맡지 않으면 호전됐지만 담임을 맡으면 다시 악화됐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떠나기 전에 제가 학교를 태워다 주니까 엄마 자기를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냐고 그런 표현을 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미안하면 받은 사랑을 너가 너희 그 제자들한테 많이 나눠주면서 살면 되는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얼마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그 전날도 아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여기 누워갖고 엄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한마디.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학교 문제다고.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 이후 6개월 만에 바로 옆반 담임 선생님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은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 처음으로 발령받은 초임 교사였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은 교대 졸업 후 군 입대도 하기 전에 부임했습니다. 하라고 선생님 하라고. 그래서 그게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더 선생님 만들어가지고 나 사람 죽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정한 선생님, 동료들에겐 성실한 후배였다는 이영승 선생님도 교직 생활 4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영승이가 1시 55분에 밤에 아이들은 평범한데 제가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1시 55분에 이렇게 보내놓고 8시 반에 죽었어요. 그동안 잠 못 자면서 얼마나 고통을. 선생님을 괴롭게 한 것은 부임 첫 해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건. 미술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 학생이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선생님 개인을 향한 민원은 계속됐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이 군에 입대한 뒤에도 민원은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4년을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자기들이 끊지 못하고 군대가 있는 애까지 연결을 시켜줬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학교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 후 학교로 복귀한 선생님은 또 다른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망 직전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개인 연락처로 400건에 달하는 민원 문자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사망 당일 오전에도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돌아가신 걸 모르고 오전 11시 51분에도 선생님 오늘 감기로 조퇴합니다. 학교를 통해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학부모. 저희 영승이 보러 오신 거 맞죠? 영승이 아는 그 학부모님이 맞으신 거죠? 네, 근데 왜 성함이나 학생 이름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방송국이요 서울 시간 아닌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라도 해주세요. 인사는 드렸어요. 저는 인사 안 하고 사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여기 놀이터예요? 앞에 장례식장이 놀이터예요? 아니 저한테 화낼 거 아세요?
사망 전날에는 또 다른 학부모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저희 아이들을 좀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은따라고 하죠. 아이들을 불러다가 니네가 그동안에 우리 아이를 괴롭힌 거 인정을 하고 저는 공개 사과를 요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본인은 그걸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럼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가만 하고 우리 아이를 버리셨냐고 제가 이렇게는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 모든 민원을 오로지 선생님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두 교사가 학교에서의 일들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학교는 무엇을 했을까? 네,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님 중에 힘들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교권보호라는 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것도 당장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받기보다는 기간이 또 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꼭 좀 바뀌었으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선생님의 죽음은 추락사로 보고됐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죽음으로 기록됐습니다.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선생님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나 이 관리자들이 너무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사고도 없이 예방이 됐을 텐데 이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부른 거예요. 김은희 선생님한테 잘했으면 우리 영승이가 그런 일이 안 당했고 우리 영승이 잘 처리했으면 설주 안 생겼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거든. 장소만 다르지. 10년차 초등교사인 최수정 선생님. 사실 저는 지금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학생들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또 서로 사랑으로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국민신문 거 민원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서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공식 기관인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답변을 내릴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지금 오늘 용기 내어서 다시 교육청을 찾아왔거든요. 면담을 하고 싶어서. 무엇이 선생님을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초임교사 시절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짓밟힌 그날 이후 선생님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로는 2013년 9월 발령을 받고 2014년 11월 11일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갓 1년 지난 선생님이었죠, 제가. 저희 2반이랑 5반이랑 4학년 체육 시간에 반대항 수업을 했는데 저희 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쟤네도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했나 봐요, 멀리서. 근데 그걸 한 학생이 보고 너 지금 방금 우리 손가락질 했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로 차고 뭐 밟고 때렸나 봐요. 제가 이래서 이랬다고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애를 때리는 건 안 되는 거다. 말로 해야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말로 해야지. 왜 애를 그냥 다짜고짜 때려. 애가 수업을 못 들을 만큼 많이 아팠다더라.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도를 했어요. 다음 날 훈계를 들은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민원이었습니다. 미친놈 이러면서 사이코 같은 네가 우리 반 담임도 아니면서 왜 우리 애를 혼내키냐면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어머님 제가 공무원으로서 어머님 마음이 이렇게
놀라시고 화나시고 아프게 해드린 건 제가 잘못했지만 이것 봐라, 맞아봐 하면서 저를 등을 때리시고 팔을 때리시고. 최 선생님은 아이들과 동료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도 너무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어머니 이건 폭력이십니다. 놓으세요. 학생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너무 흥분하셔갖고 막 저를 팔로 끌고 너는 내려가야 된다면서 해갖고 3층에서 1층까지 끌려 내려갔어요. 1층 교무실까지. 당시 이를 목격한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봤는데 선생님이랑 어떤 분이랑 뭐 싸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되게 심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옷을 벗긴다고 했었나 그때. 아 그때 옷을 좀 찢으셨거든요. 몸싸움 하시면서. 이 선생님 옷을 뭐 미친 옷을 벗긴다 이렇게 했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학부모가. 그날 오후 학교를 방문했던 한 학부모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눈으로 맞은 그 상태를 봤잖아요. 직접 보셨는데 어떤 상태였어요? 여기가 빨개가지고 그 사람이 주먹 이렇게 끌려가면 실키는 거 있잖아요. 확실히 그러면 폭행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때리는 장면은 못 봤지만 맞으신 그 자리는 봤어요. 제가 옷을 이렇게 제쳐서 봤어요. 그런데 그날 학부모의 물리적인 폭력보다 최 선생님을 더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때 맞아가지고 부었었거든요, 빨갛게.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교감 선생님, 저 학부모님이 저 수업하는데 불러서 때렸다고. 학부모님이 화가 났으니까 빨리 화 안 내? 빨리 사과해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았는데 왜 사과해야 되냐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눈물 그치고 사과드리라면서. 학부모에 의해 1층까지 끌려 내려간 후 당시 교감은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다고 최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또 어른이 또 사과하라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목소리 작다고 어머님 들리십니까? 이러면서 목소리 작다고 빨리 큰 소리로 사과 안 할까? 이러면서 막 사과하세요 빨리 이러면서. 이후에도 학부모의 요구대로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종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쌍방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최 선생님에게는 혐의 없음, 해당 학부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관리자였던 교감 선생님은 현재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혹시 폭행 사건이 있었나요? 또 학부모가 교무실에 가자고 이렇게 손목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선생님 관리자로서의 선생님은 학부모님 앞에서 사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부풀려가지고 거짓으로 외부에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사과를 시킨 적은 있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서로 간에 쌍방 고소를 하고 그 이후에 선생님은 무혐의가 나왔고 학부모는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지금 듣는 겁니다. 지금 듣는 이 처음입니다. 그거를 제가 왜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하지. 그거를 제가 아는 체에 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 일을 정리하고 별일 없었으면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그 선생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최 선생님의 고통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시 교감 선생님이 교장으로 근무 중인 학교로 발령받게 된 겁니다. 2020년에 이제 파견이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그 당시 그 교감이었던 분이 교장으로 승진한 학교에 제가 발령을 받은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악몽이 시작됐던 거죠 이제 또. 해당 교육청에 다른 곳으로의 발령을 요청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가는 저 오지 점수 없는 오지 학교라도 괜찮아요. 저 학생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제 이사 갈 테니까 제발 이 교장 선생님, 이 교감 선생님 계신 학교 저 호랑이 굴에 넣는 거라고, 저 악마 굴에 들어가는 거라고. 결국 최 선생님은 당시 교감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서 1년을 더 근무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을 제기한다가 모두 다 받아주고 대신 다시 처리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기에는 민을 제기할 때마다 바꿔야 될 사항이면 인사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고. 당시 폭행 사건 당사자였던 학부모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선생님도 조금 예민을 하셨고 있었겠죠. 이거 아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 교감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교무실에 데려가서 혹시 사과를 시켰는지 그것만. 그게 왜 궁금하신데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건데.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때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계단에서요. 네, 학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최 선생님은 현재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 중입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도 당시 교감 선생님과 마주칠까 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도 다른 직업을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발목을 붙잡는 거는 이제 막 학생들 있잖아요. 저는 학생들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선생님은 지금도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너만 있으면 다 끝난다. 근데 이번에 서희초 선생님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명의 선배 교사라도 이거를 투쟁을 하고 부당함을 맞서 싸워야 후배들이 보호가 되고 교권이 보호가 되는구나. 지난 3년 동안 교권 침해 사례는 약 6천여 건. 이 중 관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단 14건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왔어. 꿈이 뭐예요? 꿈이 일단. 꿈이 뭔지부터 생각해보자고.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또 나의 직업. 직업은 어떤 꿈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죠. 목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시죠. 수업 시간이 끝나도 선생님의 업무는 계속됩니다. 저학년일수록 수업 외에 생활 속에서 지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야? 얘가 울고 있다고? 얘 왜 바닥에 이러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저를 당겨가지고 내가 돌렸어요. 딱 안았어? 얘는 힘이 엄청 나구나 너. 아니 여기서 그 재순이 많이 아팠어요. 야, 그 대신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마. 아니 제가 아프게 안 했어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숨 쉬어봐. 하루에도 몇 번씩 투닥이며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집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많이 아프면 얘기해. 됐어, 수업하자. 아이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쫙 뛰어가요. 그러면 이제 위험하고 이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기 이미 멀리까지 뛰어가는 애한테는 얘들아 뛰면 안 돼 라고 소리 질 수 있잖아요. 큰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이가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면 사실은 아동학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쩌다 한두 명 그런 부모님을 만나면 그게 아니고 그게 지속된다면 이제 이제 그 사람 그런 일을 겪는 교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본인이 견디기 힘든 거죠.
교사의 생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많은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동학대란 이름 앞에 손발이 묶인 교사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쩍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 저 아동학대 신고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 안 들어주면 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민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죠. 경기 고양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초등교사가 또 극단적 경기도 선택을 하는 용인에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기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책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몇 번이나 더 앞으로 더 죽어나가야지 정부가 귀를 기울일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다시 학교에 추모 공간이 차려졌습니다. 비극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세상 밖으로, 교실 밖으로 내몬 것은 무엇일까? 민원은 이미 다 알잖아. 부모들이 이런 거 많이 한다. 학교 분위기 소송을 하라. 선생님 얘기하고 말은 뭐 들어보게 하잖아. 안 듣잖아. 그럼 선생님 그 내지를 얻고 들어요. 공박을 주고 모두 인권 침해라니까. 저희 이제 전혀 몰랐죠. 잘 다니셨으니까. 근데 이제 담임이 되시면서 학생 생활 지도와 상담과 어머니 이제 상담을 이제 심적인 부담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직을 떠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편을 놓은 김한수 선생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직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주변 동료, 선생님, 뭐 친구들, 가족 다 얘기했을 때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은 네가 맞았다, 네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서 떡볶이 다 사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랑. 아이들과 함께한 12년은 행복한 기억이었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했니?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엄마가 공부시키는 거를 해야 돼서 못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 친구와 이제 교사 연구실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반 애들은 그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식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얘가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제가 어머니 그랬는데 이제 싸가지 야 이렇게.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선생님 어디 아파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놈이 탁탁 일을 찾아자고요. 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 앞에서 지금 웃어서 쓰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그 아이가 대단히 아픈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른 아이들 통해서 들었더니 학원도 다 갔고. 다행히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으로 무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고 이제 교장실에 불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조심해라.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지? 그냥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땡 꼴뚜기 연기나지 않아 또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아 이거는 교사 편을 들어주시는 건 아니구나.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죠. 보다 더 약간 교직을 떠나서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잊지 못해 언젠가 다시 아이들 앞에 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5년차 초등교사 이지훈 선생님도 올봄 교편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제 교직의 모든 곳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도 1년 전에는 제가 출퇴근했던 곳인데 조금 아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장소 같아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친근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녕. 들어가자. 이제 3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고맙다고 이제 스승의 날 때 준비해서 준 건데 우리들을 항상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드리고 싶은 선물을 제주도 티켓을 줬네요. 감사할 뿐입니다. 교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아이들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전화 주셨는데 제가 한 번만이라도 공감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상했겠구나. 근데 이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에 친구랑 이제 놀다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학교로 바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받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엄청 당황스럽고 내가 범죄자인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뭔가 선생님이 케어 잘 못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전화기만 울려도 불안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화 보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혹시 그 전화인가? 이러면서 보게 되고 내년에도 또 같은 학교니까 또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신고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10년 이상 준비해 서게 된 교단이지만 불안에서 해방된 지금 그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이게 법적으로 뭐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계속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봤고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이른 새벽 아직 식당 일이 익숙지 않은 최성진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광주에서 유통사업을 했던 그는 얼마 전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강제보다는 항상 저희 애기랑 같이 다니던 길, 같이 살던 집 그런 데서 사니까 저는 더 생각나고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나 손님 없을 시간 되면은 또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생업의 터전이었던 광주를 떠나온 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정리를 싹 했죠. 예. 근데 제 집사람은 싫어했어요. 이사 가는 것도 싫어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었는데
저희 집 사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결정을 하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엄마는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아들 방부터 찾습니다. 이사를 와서도 진연이 방만은 생전 모습 그대로 꾸며놓았습니다. 어떤 아들로 기억을 하시나요? 애인 같은 아들이죠. 엄마 이쁘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애기하고 머리 이렇게 쓰다듬 해주는 애인 같은 아들이죠. 든든했어요. 든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듬직하면서도 유난히 다정했던 아들. 밝고 장난기가 많던 진연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도 싸웠고 그 이유를 그런 걸 알았다면 학교를 안 보내겠을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 한 고등학생의 죽음과 함께 충격적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야, 그거 말해줘. 뭘 돌아간 쪽이야. 진연이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 잔인한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닌 학교였습니다. 열 명의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수시로 장난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주짓수 기술로 기절하는지 지켜보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웃음거리를 삼고 여동생이나 여자친구를 언급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고 춤을 추거나 빵을 사오거나 목마를 태우게 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 6월 29일 학교에 간다고 나갔던 진연이는 결국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비극을 맞닥뜨린 부모.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문제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아니길 바랬죠. 내 아들이 아니길 바라.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 길게도 못 봐요. 그냥 아주 잠깐 보고 왜 그랬을까? 왜? 근데 그거를 장난이라고 그 애들은 왜 말할까? 그 생각밖에는 안 들죠. 진연이는 떠나기 전 마지막 심경을 태블릿 PC에 남겼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써내려간 편지. 절절한 편지 속엔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1년 전 진연이에 대한 학교 폭력을 학교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때 1학년 때 그러니까 맞는 모습을 선생님이 봤어요. 학교 쪽에서 진술서 적고 독자적으로 징계를 처리를 했더라고요. 연락도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요. 아마 그때 그런 상황만 우리 쪽에 알려줬다고 해도 아마 이런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
가족들은 진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고 안 해줘요. 그냥 언제 어디서나 발생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그 상처가 큰데 그런 것까지 다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고요. 아들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서야 본격적인 경찰 수사와 교육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왜 이미 1년 전에 학교 폭력 사건을 알고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일까? 이제 저희끼리 장난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는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당 청소를 3일 동안 지키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잘못된 부분이죠. 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안이했구나. 세밀하게 쳐다보지 못했구나. 우리는 할 말은 없죠. 학생이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진현이가 세상을 떠나고 50일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뒤늦게 열렸습니다. 피해 학생 없이 열린 학폭위. 심의 결과 2명은 퇴학, 2명은 강제 전학, 1명은 출석 정지, 5명의 학생들에겐 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교복을 입고 출석한 피고인들. 1심에선 징역 장기 3년형 등 8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법정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지금 그런 때리고 아니면 장난하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잖아. 나이 어리니까. 심한 장난을 폭력으로 볼 것인지 이게 문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놀면서 충분히 그 정도 했다. 얘가 얘를 죽지 않고 뭐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다시 아들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손을 몇 개 꼽으시는 거예요? 진현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한자리에 모인 가족. 아빠도 자다가 막 울어요. 한이는 모르고. 자기는 모르죠. 미안하다, 미안해. 진현이가 떠난 지 1년 6개월.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 애들을 좀 확실하게 봐주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 어떤 기회도 없어요, 지금. 그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항상 저희는 6월 29일 날 갇혀 살아요. 고3 서진이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다닙니다. 중이염 때문에 다니는 이비인후과 외에도 순환기 내과, 내분비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서진이가 자꾸만 아픈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비인후과도 이비인후과지만 내과 쪽으로 이런 지금 뭐 부신의 혹이 생긴 문제라든지 혈압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막 고혈압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과 측에서도 원인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강한 압박감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반문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많이 보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지금 근래에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발병을 했고.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건 1년 전 시험 기간. 사소한 장난이 발단이 되어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진이는 눈 주변이 찢어지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는 서진이. 그런데 상대 학생도 무릎을 맞았다며 학폭위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친구가 저는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제 눈을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방어 자세 치아 이렇게 막 맞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 과정 중에 제가 발로 자기를 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방어 자세를 취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그런데 심의위원들의 질문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맞는데 가만히 그냥 맞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겠죠. 딱히 제가 그 친구를 보복해서 때린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때린 거에 대한 기억은 없고 맞은 거에 대한 기억만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유도신문이잖아요. 너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때리는 건 맞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누가 그렇게 맞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결국 학폭위는 양측 모두에게 교내 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정한 겁니다. 학폭위 처분 결과를 친구들도 모두 알게 되면서 학교 생활이 불편해졌다는 서진이. 심의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엄마는 이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그 안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위 결과가 통보된 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학폭위의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측 학생이 맞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서진이의 정당 방위로 인정되며 학폭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파악했다는 것. 다시 열린 2차 학폭위에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상대 학생의 폭행 사실만 인정된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피해자로 인정받은 서진이. 하지만 상처가 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막 떨면서 살아야 되나. 진짜 내가 왜 떨어야 되지? 그 친구가 막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 보면 제가 뭔가 치가 떨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막 몸이 떨리고. 세상이 좀 뭔가 많이 불공평하다 생각했죠. 이게 항상 인터넷 기사로만 보다 막 학폭 가해자, 피해자 막 이런 거만 보다가 제가 직접 그런 거 겪으니까 이게 참 뭔가 피해자한테 좀 많이 불리한 그런 것 같아요. 1차 학폭위는 왜 이런 조치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 학생도 학생한테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들의 회의 결과 신체폭력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치가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이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이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저희 이제 고쳐서 나간 게 되겠고요. 지금 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심의위원회 차원에서도 오차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폭위의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위위원은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변호사 아니면 학부모, 의사, 그리고 경찰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위원분들이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들에 대해서 심의를 내리는 그 학폭위 구성위원을 보면은 학부모 위원님들 대부분인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좀 아쉬운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조치 결정 통보서 1183건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이 직접 분석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전문가들은 1183건 중 235건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중 16%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학폭위 위원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된다 해서 피해 학생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조치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으로서 거기 보호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피해 학생은 대부분의 경우에 분리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최소한 학급 교체, 뭐 제일 바라는 거는 같은 학교에도 있지 않는 전학을 요구하는데 제도에서는 그거를 따라주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이제 가해 학생 조치 중에 2호 조치를 받아야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2호 조치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또 완전한 분리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고통을 이제 그 심의 이후에 처분 이후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좀 견디기 힘들어서 피해 학생이 전학을 결국에는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완전히 분리되기 위해선 가해 학생이 최소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도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현실. 사실은 5년 그 거식증이 나왔더라고요. 여보세요? 나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잘했네. 너무 이제 배 든든하겠다. 먹었다는 얘기 들을 때 엄마가 제일 행복해.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준영이는 넉 달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문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다려주고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공황장애가 오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호흡 같이 해달라고 숫자 세달라고 1부터 30까지 세고 그렇게 학교 앞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1시간씩 있었어요. 학교를 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날의 연속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 2명을 시켜서 팔 다리를 잡으라고 하고 저희 아이 성기를 밟고 당기고 이렇게 2가지 동시에 일어나서 성기가 너무 많이 부어올라서 본인이 막 밟히고 그런 괴롭힘을 당할 때 친구들이 많이 봤어요. 그 간격을 봤기 때문에 너무 수치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병원 가는 것도 거부해서 갈 수가 없던 상황이고 저분이 치료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의도성이 없었고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다고 제작진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은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성기를 당긴 거는 맞지만 그냥 학생들 간의 가벼운 장난이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생활하면서 좋게 해결하면 된다. 행정심판과 함께 엄마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분리시켜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이후에야 학급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두려워 학교에 못 가는 동안 준영이의 심리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벽에 소리가 들린다, 뭐 욕조에서 밑에 소리가 들린다, 불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루에 8통 정도 와요, 전화가. 불안하니까 제발 전화 끊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화기를 1시간이고 계속 해놔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심리 치료는 모두 끝난 상태. 하지만 준영이는 요즘도 계속 우울감과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병원에선 회복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상담 치료가 16회 끝나서 더 이상 이제 보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면 진짜 청소년 아이들의 정신과는 지금 대기 잘하는 곳은 5년 뒤에 대기를 걸어야 되고 5년 뒤에 실제로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지원되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하니까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전화 드려서 누가 소개해주면 계속 전화 통화해서 그분하고 상담하고 아이한테 맞는 상담 치료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학폭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소홀해지거나 심지어 피해 가해 학생이 뒤바뀌는 경우까지 생겨나면서 학폭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덟 살 한솔이가 등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솔이의 옷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주는 엄마. 어떻게 키라 그랬지? 끝까지 돌리다가 그러면 한 번 더 그럼 녹화가 되고 다시 끄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소형 카메라를 달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달아서라도 그 아이들 행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 1학년 한솔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솔이 엄마에 따르면 지난 11월 8일 동네 놀이터에서 한솔이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3명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랑 같이 이렇게 줄 서 있다가 그 누나들이 저리 꺼져. 너 버섯머리 닮았네? 막 이러면서 아이 이제 외모적인 거를 비하하기 시작했고 나 안 가, 나 줄 서 있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밀치기 시작하고 입을 틀어막고 팔을 꺾고 또 이렇게 맞았다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얘는 공부에 떨어가지고 막 땀에 쪄들어가고 있는데 그 3명은 즐겁게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측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욕을 하거나 입을 막고 팔을 꺾은 적이 없다는 것. 한솔이가 먼저 아이들 중 1명을 때려 시작된 쌍방 폭행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CCTV 열람에 대해 한솔이 측이 협조하지 않았으며 상대 아이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솔이 측은 CCTV 열람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상대 측 아이들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떤 입장일까? 관련 학부모님들 입장이 이제 서로 상의하니까 그게 이제 또 학교에서의 화해 조정이 어려웠죠.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종결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그게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학교에서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학폭위 참석 안내문에는 4명의 아이들이 모두 피해 학생이자 가해 학생으로 기재됐습니다. 학폭위가 처음인 한솔 엄마는 학부모들의 온라인 카페에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들, 한결같이 학교와 학폭위를 믿지 말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수집에 나선 한솔 엄마. 사건 직후의 CCTV 사진부터 목격자들의 진술서까지 요즘 한솔 엄마의 시간은 온통 학폭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심의라는 게 작은 법정 같은 거라고 하던데 듣기로만.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그동안에 한 달 넘게 계속 항의하고 뭐하고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중재가 안 되는데 그 벽과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죠. 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인터넷에 학교 폭력을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 각종 로펌 광고들입니다. 학교 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전문성을 홍보하면서 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위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10시 반이요? 상담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제 학폭 사건을 각색했습니다. 중1 남학생 4명이 한 명의 학생을 괴롭히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상황. 문구용 칼로 협박까지 한 비교적 가해 사실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먼저 상담실장이 나옵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좀 사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부는 무마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과를 하고 하는 건 맞지만 상대방을 이결로 간섭하지 않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거는 좀 그런 거는 꼭 하셔야 돼요. 사건을 맡겨주시면 일단 사회는 전담 팀이 구성이 돼요. 학폭 관련해서만 할 수 있는 전담 팀이 구성이 돼서 또 이제 형사 부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이 이제 방향 설정이라든가 진술 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학폭하고 형사 수사 단계까지 해서 440, 이제 440으로 880을 안내를 해드리고. 또 다른 로펌. 이곳에선 가해 학생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거는 1대1 구도의 원래 싸움이었고 이제 3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1대1에서 서로 원래 장난식으로 일상적인 장난을 주고받다가 좀 우연적으로 친구들이 합세하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조금 더 심각하게 됐다 라는 식으로 여기는 또 우리만의 스토리를 같이 짜고 그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죠. 과거엔 주로 불륜을 캐던 흥신소들도 요즘은 학교 폭력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폭위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준다는 한 업체. 한 달에 몇 건 정도 의뢰를 받으시나요? 학폭 관련해서? 한 달에 이게 이제 뭐 월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15건, 20건 정도?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선 학폭 사건으로 직접 흥신소를 이용해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주력 분야는 디지털 포렌식. 휴대폰에서 지워진 중요한 증거들을 복원시켜준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단체 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 보이스톡, 그다음에 DM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내에서 이제 뭐 험담을 많이 하고 따돌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명예훼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이제 포렌식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300에서 400.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5, 600 이 정도도 있고요. 자녀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의심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학교에서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미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노는 거죠. 이게 이번 달 사건이에요. 2주 전에. 이제 아버님이 의뢰했던 사건인 거고요. 이제 아버님 저희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아들이 어디 집에서
그리고 몇 시에 학교를 뭐 등교를 한다 한 거고 저희가 시간 맞춰가지고 현장 나간 거고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군것질 거리를 사가지고 나왔는데요. 대상자하고 친구들이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분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의뢰자분한테 전달드리고 법의 경계를 넘어선 위험해 보이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삼촌 같은 어른들이 동원돼 가해 학생에게 겁을 준다는 이른바 삼촌 서비스. 광고는 사실일까? 가해자들 몇 명이죠 혹시? 아, 3-4명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건들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일주일에 동행하는 데는 비용이 250만 원이고요. 네. 이제 뭐 폭력을 원하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도 사람을 불러다 써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명당 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약속을 잡는 업체. 그들은 먼저 이른바 삼촌들의 사진부터 보여줍니다. 저희 직원이 조금 뭐 호리호리하거나 그런 애들은 배치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직원들이 배치해야 될 거예요. 문신 좀 있고 덩치도 있고 어느 정도 말빨도 조금 있고 이 직원이 가서 차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랬을 경우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경찰서까지 넘어갔다 그럼 얘네들 합의금을 줄 생각까지도 이제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많이들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담도 나오는 거죠. 저 역시 왜? 경험을 말을 해드려야 되니까. 경험을 토대로 결과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폭위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업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이 한번 대동이 되면 학폭위를 한 번 더 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학폭위를 다시? 똑같은 사안으로요? 그럴 경우 제가 참관을 할 거예요. 저희 직원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네 이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나 교육청 민원 책임 넣을 거다. 교육청이 가장 세요. 그럼 너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교장, 교감 맨발로 뛰어나올 거거든. 피해자는 학폭위가 진실을 찾고 처벌을 내리는 검사나 판사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가해자는 학폭위가 자신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학폭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그런데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동안 교육은 사라지고 재판만이 남았습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객관성과 전문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잘잘못을 증거로 가리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기능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성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욱 잔혹하기도 합니다. 치유되지 못한 어떤 학폭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수지에 빠뜨리고 땅속에 묻고 머리 위로 음료수를 붓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에 선배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물을 붓고 대걸레로 닦아내고 췌장이 거의 절단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창시절 끔찍한 폭력을 경험했던 아이가 성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학교 주변을 지날 때면 학창시절이 떠올라 괴롭다는 30살의 석주 씨.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자살하겠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괴롭게 선생님이 이러는 거를 보는 거 아니까 그냥 좀 티가 안 나게 싸대기 뭘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지만 학교도
선생님도 그를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좀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해서 제 담임 선생님한테 털어놨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학년 그때뿐이었어요. 아무래도 학년이 바뀌고 담임 선생님이 바뀌니까 다시 제자리로 다시 원위치로 괴롭히고 하는데. 네.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늘 대인관계를 맺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석주 씨.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도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설렁탕 하나 주세요. 네네. 어렵게 취업한 장애인 복지시설. 하지만 얼마 못 가 폭행 사건으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그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막 다른 장애인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신발을 신기려 하면 장애인이 저를 이렇게 뺨을 때려서 막 안경이 내쳐진 적도 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모르게 큰 실수를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폭력의 피해자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피해자가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자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응어리가 충분히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괴롭혔던 일을 남에게 또 버리는 것입니다. 25살의 이재준 씨. 그도 학교 폭력 생존자입니다. 학창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가해자들을 증오하며 보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제 꿈이 살인청부업자였어요. 그냥 나쁜 애들 죽이는? 걔네들만 없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칼 던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진짜 되려고 했어요. 꿈이었어요. 진짜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유난히 작고 몸이 약했다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돼서 자그마치 9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현관문 있잖아요. 거기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갑자기 밀어가지고 그대로 떨어졌던 기억. 5명한테 뒷뜰에서 맞았던 기억. 밟힌 거, 목조르기 초크 당한 거랑 셀 수가 너무 많아요. 졸업 후 괴롭히는 아이들은 사라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재준 씨. 그는 결국 세상과의 문을 닫고 고시원 작은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뺑뺑 돌아다녀요. 이 안에서. 여기서 집거를 한 거죠. 연락 다 끊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 거의 포기 상태였어가지고 사람하고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은 그냥 저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왔었어요.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을 바로 이 방에서 보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근처 편의점에 가서 연명할 끼니를 사오는 것이 외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머리가 덥수룩하고 수염도 있고 나인지 못 알아볼 정도? 처음엔. 그러면서 그거 보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구독자 같은 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왠지
내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 달 전이었던 지난해 10월 4일, 그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용기였습니다.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아침에 한 5시, 6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그러면 뭐 출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여전히 폭력의 기억과 싸우며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려 살아가는 연습 중인 재준 씨. 오랜 시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야죠. 이대로 죽거나 아니면 계속 살거나. 이거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살기를 선택한 거죠. 25살에 새로 시작한 거죠, 정말. 이제 진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